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이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감정은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연구팀이 경도 인지장애 환자 33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였는데요.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고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또 뭔가에 예민하고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쉽게 지치면 이게 내 마음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잘 모르겠고 안전하지 않고 처음 겪는 일이거나 뭔가 상황이 급박할 때 우린 자연스럽게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불안함을 수시로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충분히 휴식을 하시고 또 잘 주무시고 그리고 충분한 이완작용을 위해서 심호흡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불안을 넘어서 우울해진다면 내 몸의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 딱 세 가지 이유라고 하는데요. 생존의 위기를 느꼈을 때, 그리고 남과 비교를 할 때, 마지막으로 뭐든지 잘하고 싶은 슈퍼맨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모든 걸 좀 멈추고 일상의 여유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나쁜 감정보다는 좋은 감정이 많이 들 수 있도록 나의 주의를 잠깐 돌려보는 것, 그리고 또 인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또 조정을 받습니다. 요즘 뭐 변동성도 크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또 여러 자산 시장의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가상자산, 올해 트렌드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힐스톤 파트너스 황나열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방송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제 아마 올해 그렇게 많이 할 날은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세요. 주식 시장도 예. 이제 굉장히 좀 침체로 좀 들어서는 국면이고, 네. 예,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타고 있어가지고 예. 원래는 뭐 제일 호랑기에 가장 이제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좀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암울해서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저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하여튼 여기저기 그래도 열심히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상자산 하면 사실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좀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2016년 정도에 이 토마토 출신이셨어요. 토마토 출신 제 후배 기자도 그런 가상화폐 미디어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 만들었을 때 뭘 이런 걸 만드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주목을 지난해까지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 연초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말, 이제 2017년도하고 18년도가 사실 이제 1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큰 폭이 있었던 해고요. 이제 올해 이제 한번 굉장히 이제 전고점을 찍으면서 높은 성장을 가져왔죠. 그래서 2020년 거래액 대비 한 8배 정도 증가가 돼서요. 실제 이제 가상자산 거래액 자체는 한 15조 달러? 예, 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새로운 개념이 경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1경 8천억 정도의 어떤 거래액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지난해 한 해 동안. 네, 한 해 동안 이제 예. 그렇게 뭐 급성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 거래액과 함께 볼 수 있는 것들로 뭐 제일 대표적인 자산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전에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고점을 찍고 있다가 한 30% 정도 하락을 하고 이제 작년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한 63%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뭐 가히 이제 뭐 동일한 기간 동안 뭐 S&P 500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거에 네. 이제 더블 이상을 성장을 했으니 뭐 어떤 수익적인 측면 내에서는 뭐 부정할 거 없이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어떤 섹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근데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지 아니면 이 선에서 또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탈지 갈림길에 놓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은 정말 뭐 많은 여러 자산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연간 63%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정말 많은 수익률을 거뒀던 그런 자산이라는 것에는 분명할 것 같은데요. 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NFT 시장까지 하반기 들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특히 이 NFT 시장의 거래 금액도 하반기 들어서 또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올해까지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실제로는 뭐 이제 올해까지 성장을 이어나간다기보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올해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비로소 어떤 이제 판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NF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초, 그러니까 작년 연초부터 얘기들은 나왔었죠. 이제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어떤 도화선이 당겨졌다가 이제 연말로 가면서 게임, 뭐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테마들과 같이 이제 묶이게 되면서 급성장을 좀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NFT 같은 경우는 거품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버블이 좀 껴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그 버블은 누가 유발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 이제 어떤 기술과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기 전에 자금들이 먼저 쏠리는 경향을 이제 우리가 버블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누가 주도를 한다라기보다 네. 사실 굉장히 이제 연말로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세계 경기가 다 침체로 이제 접어드는 어떤 그런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출구를 찾기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로 자금들이 좀 많이 쏠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버블 때문에 뭐 위험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인 같은 경우들도 처음에 17년, 18년도에 처음 뭐 ICO라는 것들이 나오고 자금들을 모집을 하고 할 때도 버블론들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코인을 베이스로 한 어떤 블록체인, 뭐 웹 3.0, 지금 뭐 NFT, 메타버스 이런 테마들이 결국은 그거를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듯이 비록 지금 어떤 버블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기는 하나 저는 이제 꽤나 좀 오랜 시간 동안 NFT에 대한 어떤 이 인기는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저희가 자금 흐름들이나 이쪽 저희 업계 쪽에서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뭐 아직 뭐 고점을 찍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지금 NFT에 대한 붐들이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NFT가 뭐 몇 억짜리다, 뭐 몇십억짜리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이나 화면을 보면 이게 왜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코인 부자가 많아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 의심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들은 계속 지속되기는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걸 좀 바라보셔야 되냐면 네. 실제로 지금까지 어떤 자산화가 될 수 없었던 뭐 가치나 무형의 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현물로 넘어오면서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생겼다라는 거에 이제 큰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출발점으로 NFT 자체가 지금까지는 좀 없었던 우리가 이거를 아예 현금화를 시킬 수 없었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처음 출발 자체는 사실은 부동산이나 그림 같은 현물을 그냥 그 가치화시키는 이런 것들로 출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거를 자산으로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까지도 이제 현물화시켜서 뭐 돈으로 만들어내는 네.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현물화시키고 뭔가 희귀하고 유일한 것으로 만들게 되면서 약간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그 고유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어떤 교환 가치에 대한 수단으로 지금 좀 발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예전에 우리가 충분히 뭐 금전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나 우리 사이에서 거래가 되기 어려웠던 뭐 게임의 아이템들 같은 경우 실제로 뭐 리니지의 집행권 같은 경우들은 뭐 억 단위 이상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소유해 본 경험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아예 누구나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진 거죠. 예전에는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만 이 아이템을 사고 그 안에서의 가치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게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소유하고 다시 되팔 수 있는 이런 어떤 판이 펼쳐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는 이런 상태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붐이 좀 형성이 된 거죠. 네,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지난주에 있었던 CES 2022에서도 화두가 됐었고 처음으로 CES 2022에 등장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뭐 버블의 형태를 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올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도화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상화폐 도화선이 됐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고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모멘텀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이런 어떤 월가나 각국의 그 은행, 대형 은행들이 참여를 하면서 더 확대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은 이전부터 변화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에는 사실은 뭐 JP 모건 같은 곳들이나 기존의 어떤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이런 자산들을 이제 어떤 기존의 금융 상품에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자기네들이 나서서 하고 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뭐 3대 은행이라고 하는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아예 이제 비트코인 뭐 선물 상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직접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이제 ETF 승인이 떨어졌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현물 ETF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기존 어떤 금융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되게 재미있는 추세로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쪽에 있었던 필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상점벽해로 느낄 만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나왔고 이런 변화들을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 금융자산에 이미 이 가상자산에 대한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들이 워낙에 규제나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살짝 이제 트렌드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기도 하고요. 네. 2018년에 그때 뭐 부동산 강남 아파트 1억 원 시대 열리고 비트코인이 또 고점을 경신했을 때 김치 프리미엄 얘기하면서 우리가 블록체인의 선도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는 나왔었는데 여전히 규제는 네네.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현물 가상화폐 현물 ETF가 통과된 국가는 아직 없죠. 없을까요? 네네. 근데 선물 이제 ETF만. 예, 저는 이제 현물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좀 열릴 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좀 그 거스를 수 없는 좀 대세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비록 규제 때문에 이걸 굉장히 드러내놓고 활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뭐 한국의 어떤 금융법들이나 자본법들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이 사실은 미국 법을 굉장히 많이 따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의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도 저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들도 확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제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확정이 되면서 이게 어떤 뭐 이제 주류의 어떤 가상자산이 자리를 잡는 이제 시기가 굉장히 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화폐 쪽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화두가 됐던 게 전력난인데요. 이 가상화폐를 채굴 하는데 전력이 많이 든다. 근데 이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나오면서 뭐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기도 했었고요.
뭐 꼭 전력난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적으로 뭐 CBDC라든지 뭐 이런 추진 계획들이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채굴지 소요 사태도 또 발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상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일단 1차적으로 원래는 채굴의 가장 세계 1위는 늘 중국이었어요. 계속 중국이었는데 예. 중국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첫 번째로 일단 중국 정부는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허용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탈중앙화의 어떤 성격을 띠고 튀어나왔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거슬리는 일들이었고, 그래서 중국은 계속 처음부터 지금 요즘 들어와가지고 급격하게 이 스탠스가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타소 중립이나 뭐 전력난이나 이런 네.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작년에 이제 강수를 둬버렸죠. 강수를 두면서 사실은 중국 내에서의 어떤 채굴장에 대한 것들이 거의 전면 금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 있던 친구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주로 넘어가고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채굴의 순위가 미국이 1위고 2위가 이제 카자흐스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그 주체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땐 중국이 계속 아직까지 패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네. 이제 그 상황 내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이제 뭐 처음에는 전력 차단, 인터넷 차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뭐 내전 비슷하게 전쟁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전 세계 채굴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지금 이제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네네.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수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10분에 현재 지금 한 6.25개 정도가 채굴이 되고 있는데 이 6.25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달라붙어 있던 이 채굴자들의 수가 한 20% 감소하신 걸로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경쟁을 통해 가지고 6.25개를 나눠 먹던 판에서 경쟁자가 한 20% 정도가 지금 카자흐스탄 때문에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나오는 숫자는 똑같고 이거를 이제 채굴하는 이 채굴자들의 난이도는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쉽게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전에는 내가 100원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기 위해서 100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100원 이하로 파는 일들은 못 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뭐 100원, 이제 90원에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90원에도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하락 요인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지금 발생을 하기는 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크게 이제 업계에서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이거를 셧다운을 시켰을 때 사실은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작년 중반에 채굴에 대한 것들을 금지를 시키면서 이 소위 말해서 해시레이트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네. 몇 개월 만에 다시 100%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은 크게 뭐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시레이트라는 게 채굴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채굴을 하는 채굴자들의 뭐 쉽게 생각하자면은 숫자가 그냥 해시레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많이 붙어서 네. 경쟁을 통해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것들의 개념인데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로 이거를 굉장히 힘들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경쟁이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쉽게 가져온다라는 건데 이 획득물 자체가 쉽게 가져오는 것과 어렵게 가져오는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요와 공급에서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고 채굴자들이 줄어들수록 네. 예,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네, 비트코인의 공급단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비트코인의 수요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비트코인을 견인을 했던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의 파트는 사실은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 이제 달라붙는 매수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까지 전통 자산 시장만큼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뭘로 판단하죠? 실제로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날리죠. 트위터에서 이제 말 한마디를 날리면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들이 뭐 넘실거리고 심지어 뭐 말 한마디에 도지코인의 가격들이 뭐
폭등을 하고 이래서 어떤 개인의 트위터 하나에 이 전체 시장 자체가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어떻게 나쁜 의미로 보자면 굉장히 이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소위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말 한마디를 던졌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만큼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탄탄한 이제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나쁜 것으로 볼 것이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게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처럼 실제로 어떤 주식시장이나 세계 증시 경제 흐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악재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지표로서의 효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떤 유용한 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물의 말 한마디에 그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은 펀더멘털이 좀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그 비트코인이라는 펀더멘털 자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고 어떻게 활용되느냐, 네네. 뭐 혹은 어떤 국가에서는 그 법정화폐로도 기축통화, 쓰기도 하고. 법정 통화로 네네. 쓰기도 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 판단하는 기준. 네, 근데 이제 수 있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거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잡음들이 굉장히 많고, 예. 뭐 당장 한국만 해도 이거를 지금 화폐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한 상태의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의 전망을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확실해지면 질수록 어떤 이제 자산의 영역으로 이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의 수요는 네. 중장기적으로는 네네.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제가 뭐 이쪽 영역 쪽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안전자산이라는 금도 한 9%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고 그게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텀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들은 사실 비트코인입니다. 네. 즉답을 피해 주시고 다른 수치들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으로 시장에서 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시장의 자본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투영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가상자산 전략 및 증시 영향력은? 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터치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지금 또 그 아래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고점 테스트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바로 미국 긴축의 영향력인데요. 미국이 긴축 시기에 진입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테이퍼링 시작했고 긴축이라고 할 만한 것은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에 진입하게 되면서 가상자산이 입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수치상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요. 가장 네.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상자산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작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아까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 이제 이게 안전자산이냐 예. 아니면은 이제 리스크 자산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논방이 오고는데 사실 이 포지셔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의 영역에 있을 때는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받았었는데 하반기에 오면서 사실은 이게 또 일종의 어떤 이제 리스크 자산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 어떤 주식 시장의 뭐 기술주나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완전 우량주들 말고 일단 어떤 리스크 주들의 흐름이랑 거의 커플링이 돼가지고 네. 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 미국에 이제 뭐 12월에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1월달 초에 있었던 FOMC의 연준의 발표에 의해서 선반영부터 시작해서 실제 최대치로 반영이 됐던 것들이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뭐 장 자체가 지금 기존 주식시장이랑 다르게 24시간 열리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들은 변동성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변동성이 사실은
뭐 굳이 유별나게 큰 게 아니라 장 자체가 24시간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외부의 영향들, 즉 뭐 미국에서의 어떤 긴축이나 이런 것들 사실 원래는 인플레이션 해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경기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뭐 이제 심지어 이제 긴축 재정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네. 오히려 가상자산이 수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자산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오히려 가장 많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것들이 지금 안전자산 쪽이 아니라 리스크 자산 쪽으로 붙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비트코인을 계속 리스크 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또 때때로는 안전자산의 포지셔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기존 주식시장이랑 이 가상자산 시장을 잘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이 어떤 포지션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실물 경제에 끼치는 것들에 대한 앞선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제 이전 가상자산 영역 쪽에서도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실물 경제 쪽에서도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향후 어떤 증시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조금 앞서서 비트코인이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까지도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의 동향이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움직인 측면이 지난해에 있었는데 지금 연초 새로운 새해로 접어들면서는 위험자산 성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주식시장의 향방이라든지 투자 심리를 그리고 실물 경제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주고 계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돈 풀어갔던 돈들을 회수했을 때 과연 경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라는 것을 비트코인이라는 시세의 방향성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좀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게임 업계가 지난해 하반기에 P2E와 NFT를 통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 뭐 이런 기술 개발도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뭐 지분 비중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을 지난 하반기에 했었는데요. 올해 뭐 많은 그 플레이 투 언 게임의 출시 그리고 NFT의 신사업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그런 것들을 이제 선보이게 될 텐데 앞으로 올해 이러한 관련해서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대표적으로 작년 말에 보여줬던 게 이제 위메이드죠. 예.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선 지표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미 선반영이 됐었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코인 쪽에 있던 분들은 위믹스의 어떤 상승세를 보고 다음으로 위메이드로 갈아타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쌍으로 수익을 보는 뭐 이제 이런 그림들. 위믹스도 같고 위메이드도 그렇죠. 사고. 왜냐하면 이제 위믹스가 같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제 한 박자 늦게 위메이드 쪽에서 이게 치고 올라올 것이다. 확실히 가상화폐가 선행 지표 확실히 역할을 하네요. 선행을 하죠. 그 NFT 같은 경우들도 지금 사실은 기존 지금 이제 상장사들이나 이제 막 NFT 붐이 불어서 NFT에 뭐 조금만 묻기만 해도 사실은 가격을 상승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NFT를 갖다 붙이자라는 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작년에 코인 쪽에서는 이미 한번 지나갔던 흐름이죠. 그래서 이 실물 경제가 한 박자 느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갑자기 이게 게임 업계 쪽에서 붐이 불기 시작을 했냐면 아까 플레이 투 원 해서 이제 P2E라 해서 이런 장르들이 지금 이제 유행을 하는데 원래 게임 쪽은 뭐 베이스는 P2E였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한국의 어떤 게임법들이나 자본시장법에 의해 가지고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너무나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부족했던 상황이죠. 이런 규제, 저런 규제 이런 것들을 다 막으려다 보니까 마음껏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제 코인의 활성화와 NFT라는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뭐 부정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현금 게임이 가능해진 상황이 지금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즐기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게임의 결과물을 가지고 정당하게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환경들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지다 네. 보니까 뭐 거래소라든지.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거래소가 예. 뭐 속된 말로는 환전소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잘 갖춰지다 보니까 게임 업체에서는
이제 물을 만난 거죠. 이제 어떠한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만들고자 하던 방식대로 충분히 게임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P2E의 붐이 불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P2E에서의 어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NFT의 본질적인 어떤 현물이 아닌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을 현물화시키는 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수단이 NFT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한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어떤 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코인 쪽과 뭐 현물 쪽에서 같이 뭐 대박을 터뜨렸던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 같은 경우들도 사실 이제 P2E 게임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흐름은 아마 올 상반기 내는 아마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P2E 게임의 흥행작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제 한국 쪽에서는 게임을 등급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으로 지금 굉장히 레귤레이션에 강력하게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무돌 삼국지라는 네. 어떤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P2E 게임의 일종인데 실제로는 이제 게임물 등급위원회와 이미 충돌이 나서 법적 소송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게임 플레이가 원활하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법적 규제를 피해서 해외로 나가는 어떤 러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뭐 성공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게임 CEO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가 뭐 주가 시세로도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그 플레이 투 언 NFT로 포함될 수 있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이 두 가지가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단 물을 만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르포와 엑시 인피니티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쪽으로 공략하는 P2E 게임의 흥행작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셨는데요. 자, 가상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시기가 지난해 도래를 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 쪽에서도 도입이 됐고 그리고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되면서 그 분위기가 더욱더 또 무르익었고요. 이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커졌고 그다음에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서 사실은 이제 올해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좋지 않고 심지어 지금 굉장히 화폐 유동량도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도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뭐 어떤 호전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어떤 지표들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방향으로 갈 텐데 그런 차원 내에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라는 측면 내에서 가상자산이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수 이제 불가결한 상황으로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들이나 은행들이나 이미 여기로 눈을 돌린 지는 오래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맞물려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이나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미국 법을 이제 따라가는 어떤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네. 풀림과 동시에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실물경제 시장으로 가상자산이 편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은 다 만들어졌고 규모 자체도 엄청 크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규모는 뭐 거의 네, 뭐 도지코인이라는 밈 코인이 하나 있었는데 예. 하루 거래량이 뭐 그 코인 하나가 한국의 뭐 코스닥 전체 거래량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규모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이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은 벌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ETF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려는 이제 흐름들이 보이는데 한국도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할까라는 고민들이 지금 이미 뭐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고 이제 그게 좀 현실화되는 것들이 어떤 시점에서 나올 것인가 뭐 그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킹스카이님께서 비트코인의 밝은 전망만 말하고 어두운 면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물론 뭐 미비점이라든지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이것을 제도권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제도화 시킨다는 게 중요한 네. 대목 아닐까요?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예. 장밋빛
전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얘는 아직까지 뭐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를 안고 어떤 있냐면 리스크가 있을까요?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지 않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길들을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럼 한순간에 이 네네. 가상자산, 가상화폐라는 게 금지될 수도 있다고. 뭐 그럴 가능성들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낙관론자들 같은 경우는 이 대세의 흐름들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막고 풀고의 문제를 떠나서 뭐 중국에서 이미 보여줬죠. 야, 이걸 어떤 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면 실제로 이거를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선물 ETF는 승인이 됐지만 현물 같은 경우들도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굉장히 이제 뭐 낙관론적으로 잘 풀릴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으로 오게 되냐면 아까도 이 등락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존 실물 경제의 주식 시장의 등락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굉장히 또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근데 하여튼 그 큰 어떤 가장 큰 장애물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같은 분께서 비트코인 말하면서 현재 유통물량에 대해서 일부 고래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네요라고 하셨는데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네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네. 회사 자산으로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분이 한번 인터뷰에서 100년 동안 팔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본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사업 모델 자체를 이제 기업의 어떤 사업 방향 자체를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해 가지고 이 수익을 바탕으로 이제 회사에 투자를 받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지를 못하니까 우리 회사가 장기 보유를 할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 라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를 처분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가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금 전통 자산 영역 쪽이나 아니면 이 비트코인 쪽 가상 자산에 관련된 펀드들,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 몇 년 동안의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다만 이 끝없이 움직이는 변동에 대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냥 시간이다. 오래 갖고 있으면 수익률은 무조건 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전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이걸 장기 보유하면서 끌고 가는 그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십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 중이었는데요. 글로벌 연기금도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펀드를 알아볼까요? 뭐 일단은 해외 쪽에서는 많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뭐 휴스턴 뭐 소방관 구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서는 라이언 블록체인이라는 이 채굴 업체에 대한 어떤 주식을 보유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서는 각 국가의 어떤 뭐 국부 펀드, 우리나라로 따지면 모태 펀드 같은 경우들이 예. 실제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못 나오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 오래지 않아 결국 이런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네. 투자 규모도 큰가요? 거기도 크죠. 그러니까 테마섹 같은 경우가 자체 이제 자회사처럼 회사를 만들어내서 이 벤처 캐피탈 자체가 이제 거래소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기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 투자를 하면서 베이스 자체가 이제 가상자산을 베이스로 하는 이런 규모들을 움직이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레귤레이션 때문에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으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가상자산으로 많이 편입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가상자산, 그 어떤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을 전망해 주신다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어떤 메타버스를 위시한 NFT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상반기까지는 굉장한 열풍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요 상반기 1분기 쪽 내에서 이 비트코인의 포지셔닝이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자산 쪽으로 잡혀 있는데 이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또 안전자산으로 옮겨질 것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그래도 뭐 뭐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는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시황 자체가 어떤 미국의 지금 주도하에 뭐 여기 뭐 결국은 이제 다른 모든 국가들이 결국은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들이나 어떤 경제 정책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네. 진행이 돼가는지를 뭐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한 세 번째 과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축통화의 패권에 도전하는 게 바로 또 가상화폐이기도 한데 네네. 가상화폐의 운명 일단은 뭐 미국은 받아들입니다. 네, 가상화폐의 운명은 앞으로 기축통화의 위치를 도전하는 미국은 사실은 이제 방송 끝마무리여서 길게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은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 어떤 화폐로서의 달러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어떤 포지셔닝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12월에 이제 FOMC하고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하원 의원.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 디지털 금으로서의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죠. 기축 통화로서는 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결국은 이쪽도 CBDC로 스테이블화돼서 이제 움직일 텐데 그런 영역을 맡게 되고 다른 영역 쪽에서의 어떤 비트코인의 네. 자산으로서의 어떤 이런 뭐 두 개가 분리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천천히 세팅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박치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흐름 자체는 결국은 달러를 위협한다라기보다는 달러보다는 금의 영역으로 조금 더 비트코인이 더 움직이지 않을까. 디지털 금이라는 가상 자산 개념으로 미국에선 받아들였다. 네네. 네,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건 위안화 CBDC. 오히려 이제 디지털 위안화일까요? 그렇죠. 이제 중국의 이제 디지털 위안화와 예. 이제 달러의 싸움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중국이 이제 그 싸움을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이제 승부수를 던졌던 거고요. 뭐 결과는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예, 하여튼 그 두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패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노출되겠다 하면서 엘살바도르에서는 어쨌든 법정 화폐로 또 도입을 하는 모습도 지난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나열 대표님 힐스톤 파트너스에서 나오셨는데 올해 계획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해 주실까요? 전통 영역 쪽에서의 어떤 자산 네. 운용들을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는데 저희는 사실 좀 과감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영역에 거의 이제 올인을 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익률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의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자산 운용 방식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들을 계속 트라이를 좀 하면서 네. 저희가 뭐 펀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좀 신기하게도 회사 내에 오히려 펀드 매니저들보다 개발자들이 더 많은 좀 이제 신기한 형태로 이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결국은 저도 거의 대부분의 좀 금융 어떤 기관들이 결국 이런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번 먼저 나서서 예, 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뭐 이런 역할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NFT 시장은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NFT 거래소도 올해 한번 관심 가져볼게요. 네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그리고 전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힐스톤 파트너스 황나열 대표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 분석 들어봤습니다. 가상자산 쪽에서도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조정을 받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수의 저점 테스트, 환율의 고점 테스트 계속 이번 주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